1991년 개봉한 미국의 범죄 스릴러 영화 양들의 침묵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엄청난 명작입니다. 영화 속 렉터 박사와 클라리스 요원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납치 후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나는데요. 범인인 버팔로 빌은 다수의 실제 연쇄살인범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살인마 중 여성들을 납치해 자신만의 하렘, 행복한 가족을 만들려 한 게리 마이클 하이드닉의 이야기입니다. I'm sitting the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 hell to do, What to do, I started chopping up the body. 게리 마이클 하이드닉은 1943년 11월 22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인근 이스트레이크에서 마이클 하이드닉과 엘렌 클라크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게리의 동생 테리도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되어 1946년 부부는 게리가 3살 무렵 이혼했습니다. 형제는 4년간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그녀가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면서 생활이 계속 악화하자 7살 무렵 다른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 집으로 옮겨갑니다. 게리와 테리는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한 새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새어머니 또한 말도 안 듣고 반항적인 두 아이가 예뻐 보일 리 없었죠. 서로를 싫어하니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편을 들어 두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추후 게리는 아버지가 어린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 탓인지 게리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야뇨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그가 실수하는 날이면 이웃들이 볼 수 있게 젖은 침대 시트를 창문에 내걸었고 어떤 날은 그의 두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올린 뒤 아이의 몸을 창문 밖으로 내밀며 이웃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크게 꾸짖으면서 흔들어댔습니다. 아이에게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야뇨증을 고치려 한 것입니다. 학교도 그에게 따뜻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게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었는데 후유증으로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쭉하고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IQ 148로 상위 1%에 해당하는 똑똑한 아이였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놀림의 대상이 됐습니다. 소심하고 사회성이 부족했던 그는 동급생들과의 교류를 포기하고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숙제를 다 했냐며 말을 거는 여학생에게 넌 나와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게리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탓에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며 규율을 배워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4세의 게리가 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였죠. 하지만 2년 만에 중퇴하고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편입했다가 일반 학교도 중퇴하여 1961년에는 18세의 나이로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게리는 무기 전문가 같은 중요 보직을 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희망했던 보직은 모두 거절당한 뒤 의무병 훈련을 받고 서독 외과병원으로 파견되었고 파견 불과 3달 만에 현기증과 두통, 메스꺼움,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을 겪습니다. 초기에는 위장염 진단, 2달 후에는 정신분열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 입대 13개월 만에 명예제대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지며 입었던 외상이 그의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지만 일각에서는 원하는 보직으로 발령받지 못하자 계획적으로 허위 증상을 연기하여 제대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리는 군복무 중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전역함으로써 장애보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이후 의무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 근무를 했으나 환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무단결근을 반복하면서 근태 문제로 해고당했습니다. 게리에게 원만한 대인관계가 중요한 사회생활은 무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활했으며 1967년에는 자신의 명의로 3층 주택을 구매하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엘윈 연구소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이곳에 잠시 근무했다고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970년 간헐적으로 교류를 이어가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과 뼈암으로 고통받다 염화수은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서적인 유대는 크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어머니였습니다. 게리는 그녀의 사망에 큰 충격을 받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3차례 이상 그만 살자는 시도를 하여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동생 테리도 같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1971년 28세가 된 게리는 필라델피아에서 하나님의 목사들 연합교회라는 이름의 종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정식 신학 과정이나 안수를 받지 않았음에도 목사를 자칭하며 신도를 모아 자택 지하실에서 예배를 열었죠. 신도들은 대부분 발달장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초기 신도는 동생 테리를 포함해 5명이었지만 몇 년 사이 10명 안팎으로 인원이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5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투자계좌도 개설했습니다. 교회 투자계좌에는 자신의 돈 $1,500를 초기 자금으로 넣고 신도들의 헌금과 자신의 연금, 자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실상 개인 투자 운용 창구로 사용됐습니다. 게리의 천재적인 두뇌는 주식 투자에서 빛을 발했는데 $1,500로 시작했던 자산이 1980년대에는 약 $50만 달러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예배 모임은 그가 원할 때 불규칙적으로 열렸습니다.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 정기적으로 모임을 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리는 판단력이 떨어지고 통제하기 쉬운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흑인 여성들과 연애를 했습니다. 지인에게 성적으로 흑인 여성을 백인 여성보다 더 선호하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더 잘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첫 아이는 게일이라는 여성을 통해서였습니다. 동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임신과 출산을 했지만 게일은 지적장애, 게리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어 부모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이는 출산 직후 아동보호국에 의해 위탁가정으로 보내졌고 두 사람은 얼마 못 가 헤어졌죠. 1976년 살던 집을 매각하고 구매한 3층 주택에서 엘윈 연구소에서 알게 된 여성 앤저넷 데이비슨과 살게 됩니다. 남은 2개 층은 임대를 주었다가 다툼 중이던 세입자에게 총을 쏘는 바람에 중상해 및 무면허 권총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폭력 전과를 얻는 일도 있었습니다. 앤저넷은 글을 배우지 못할 정도의 지적 장애인으로 1977년 게리의 딸 맥신을 낳았습니다. 결말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아동보호국은 폭력 전과까지 더해진 게리에게서 맥신을 데려가 위탁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연달아 아이를 빼앗긴 그는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 그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장애가 심해 스스로 저항이나 신고가 어려운 여성을 가둬두고 아이를 낳게 하면 몰래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침 적당한 상대도 있었습니다. 앤저넷의 언니 알버타였죠. 알버타는 앤저넷보다 지적장애가 심해 정신연령이 약 5세 수준이었으며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7일 게리와 앤저넷은 시설에 방문하여 일일 외출증으로 알버타를 데려왔습니다. 해맑게 동생 커플을 따라온 알버타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지하 저장실로 끌려가 족쇄가 채워진 채 감금됩니다. 게리는 그녀에게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만이 목적인 듯 매일 몹쓸 짓을 했습니다. 놀이개처럼 다루며 어떤 날은 강제로 학문관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게리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앤저넷은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언니를 구하거나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지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그가 하는 일이 옳지 않고 언니가 구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조차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알버타를 구한 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일일 외출증을 쓴 알버타는 하루 내에 시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동생 커플과 외출한 것이니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고 있었죠.
시설 직원이 여동생의 거주지로 확인된 게리의 자택까지 방문했으나 앤저넷은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직원은 알버타의 실종을 신고했고 경찰은 확인된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인 게리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지하 저장실에 감금된 알버타를 발견했습니다. 납치 9일 만이었습니다. 감금 내내 씻지 못해 더러웠고 식사를 주지 않아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의료검진에서 성병인 임질에 걸린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게리는 납치, 강간, 불법 감금, 강제 성행위, 시설 거주자 불법 인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지적장애로 인해 알버타가 법정 증언 불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강간, 납치 등 중범죄는 증언 없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혐의인 불법 감금,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 등만 유죄로 인정되어 1979년 재판에서 3년에서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3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형이었습니다. 게리는 선고 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받아 약 3년은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겸하여 수감되었다가 나머지 기간만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1983년 4월 가석방됩니다. 아이를 향한 강박과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장애가 없는 여성과의 아이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문 광고에 나온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를 통해 필리핀 여성 베티 디스토를 소개받습니다. 경제적으로 게리에게 의존해야 하고 언어의 장벽과 인종의 차이로 남들과 교류도 어려운 데다 아시아계 여성이 착하고 순종적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는 베티와 우편을 통해 연락을 지속하면서 1984년 새로운 집을 구해 자신의 교회를 홍보했습니다. 주로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포교하여 신도 중 일부는 성적으로 착취했죠. 1985년 10월 드디어 베티가 미국으로 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게리는 편지로 보였던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폭력적인 변태였습니다. 교회의 여성 신도나 매매업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관계하는 모습을 베티가 지켜보게 하고 그녀도 함께하길 요구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의 학대를 피해 집을 나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에 대한 공포와 갈 곳 없는 처지에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압적인 관계와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용기를 가지고 현지 필리핀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해 게리의 품을 벗어나 1986년 이혼합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양육비만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게리는 법 제도 안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자유를 가진 여성은 자신의 이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예를 통해 번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깨달음을 얻은 게리는 자택 지하 저장실 바닥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11월 26일 조세피나 리베라는 매매업을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이혼 후 약물 문제로 새 아이의 양육권을 잃었는데 안정적인 주거지가 있어야 양육권을 다시 얻을 수 있기에 돈을 벌고자 거리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거리에서 손님을 찾던 그녀에게 새 차로 보이는 반짝반짝한 캐딜락이 접근했고 있어 보이는 차주는 가격도 후하게 불렀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일을 치르자고 요구합니다. 다음 손님도 받아야 하고 손님의 집으로 가는 데에는 여러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통은 차나 근처 모텔에서 일을 치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제시한 가격 $20가 꽤 괜찮았습니다. 조세피나는 별일 있겠냐는 생각으로 게리의 집으로 가는 데에 동의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집은 주택가에 있는 평범한 집 중 하나였습니다. 현관 열쇠가 게리가 직접 만든 특수 열쇠라는 점, 정돈되지 않은 내부에
성인 비디오가 널려 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2층의 침실로 올라가 일을 치른 뒤 조세피나가 옷을 챙겨 입으려 일어나자 게리가 뒤에서 다가와 목을 조르고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겠다며 그녀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금속 덮개로 막힌 작은 창문과 바닥 한가운데 작은 구덩이가 눈에 띄는 지하실은 소음 방지 목적인지 벽에 단열재도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게리는 직접 개조해 만든 족쇄를 조세피나의 발목에 채우고 여기에 3m에서 4m 정도 길이의 사슬을 연결해 천장 배관에 고정했습니다. 이후 키 168cm인 그녀가 다리를 가슴 앞으로 접어야 겨우 몸이 들어가는 구덩이로 조세피나를 밀어넣었습니다. 게리는 합판으로 구덩이를 덮고 라디오를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은 뒤 지하실을 떠납니다. 좁은 구덩이 안에 갇힌 조세피나는 산소가 모자라지 않을까, 여기에 묻혀 죽는 건가? 하는 공포에 밤새 비명을 지르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다시 찾아온 게리는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뒤 삽으로 땅을 파 구덩이를 넓히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잃은 경험, 다시는 아이들을 잃지 않을 것이며 지하실에 여성 10명을 가두고 아이를 계속 낳게 한 뒤 모든 아이들을 한 집에서 키우는 행복한 가족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흑백이 수백 년 교배해 인류가 단일 인종이 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황당한 이론도 언급합니다. 조세피나가 보기에 게리는 단단히 미친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녀가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족쇄를 풀 열쇠가 없으면 이곳에 갇혀 그대로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탈출 방도를 찾지 못하는 한 최대한 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의 편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금 3일째인 29일, 게리는 처음으로 조세피나에게 음식을 주고 구덩이를 더 판 뒤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외출했다가 또 다른 흑인 여성 산드라 린지를 데려옵니다. 조세피나에 이은 두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산드라는 지적장애가 있는 흑인 여성으로 엘윈 연구소를 통해 게리를 만나 4년 넘게 친구로 지내며 게리의 교회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와 성적인 관계가 있었고 이날은 잠시 외출한 길에 게리를 만나 그의 집에서 관계를 한 후 갑자기 제압당해 지하실에 끌려온 것이었죠. 산드라는 게리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으나 알리지 않고 혼자 강제 유산을 해 이를 알게 된 게리에게 크게 혼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임신 경험이 있는 만큼 다시 임신할 가능성을 높게 보아 감금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리는 매일 아침 빵과 물을 가져와 먹이고 그녀들에게 번갈아 몹쓸 짓을 하고 구덩이를 더 깊고 넓게 파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반항하면 삽으로 때리거나 드라이버를 귓구멍으로 집어넣어 귀머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만 티가 날 정도로 헤집는 고문을 하면서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TV를 지하실에 두었지만 하루 2시간 정도만 볼 수 있어 그 외에는 하염없이 이 상황을 절망하며 곱씹는 배고픔과 두려움만 가득한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They go down in the hole in the morning, board goes over the top of the hole with the sandbags and et cetera, et cetera, et cetera. And then they stay down there till roughly about 8 at night. 어느 날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고 와서 산드라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20를 주며 카드에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 게리는 뉴욕까지 가서 이 카드를 붙였는데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산드라가 어머니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자 경찰은 그녀가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보고 수사를 거의 종결짓습니다. 약 한 달이 지난 1986년 12월 23일 또 다른 흑인 여성이 벌거벗은 채 수갑을 차고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던 19세의 리사 토머스였습니다. 게리가 매매업 여성으로 오인해 차에 태웠다가 아닌 것을 알고 사과의 의미로 먹을 것을 사주고 돈도 주었는데 돈이 많은 매력적인 남성으로 생각한 리사는 다음 날에도 그를 만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것 관계에 동의했으나 이후에는 지하실 행위였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세피나는 새로운 여성이 지하실에 끌려올 때마다 그를 제압해도 족쇄를 풀 수 없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다. 기회가 올 때까지 순종적인 척 해야 한다고 그녀들을 설득했죠. 며칠이 지나 1986년 12월 31일, 네 번째 피해자 데보라 더들리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게리에게 얻어맞으면서도 반항을 멈추지 않았으며 다같이 게리를 공격하자고 선동했습니다. 조세피나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그녀를 달래도 요지부동이었고 반항이 계속될수록 게리의 폭력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게리의 강요로 다른 피해자들까지 데보라를 폭행해야 했습니다. 새해가 되고 1987년 1월 18일, 다섯 번째 피해자 제키 아스킨스가 끌려왔습니다. 매매업 손님으로 게리를 만나 집까지 왔는데 목이 졸리고 폭행을 당한 뒤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입소자를 환영하면서 게리는 축하의 소식을 전합니다. 감금 2달째에 접어든 조세피나의 생리가 멈췄고 산드라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 두 사람 모두 임신한 것 같다고요. 산드라는 열병을 앓고 있어 음식을 먹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희망회로를 돌린 게리는 임신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조세피나는 지하실 구덩이에 감금된 첫 여성이자 게리에게 가장 협조적인, 자신의 이상에 동조하는 것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슬리퍼까지 선물하며 기뻐했습니다. 감금된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의 처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다른 여성들은 이전과 같이 몹쓸 짓을 당했지만 임신으로 생각한 조세피나와 산드라는 제외됐습니다. 순종적인 조세피나와 산드라, 리사는 지하실에 깔아둔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고 반항적인 데보라와 갇힌 지 얼마 안 된 제키는 주로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출 때마다 한 명을 감시자로 정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고자질하라고 부추겼습니다. 1월 말부터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몇 시간씩 천장 대들보에 매달아 발끝만 바닥에 간신히 닿게 하는 벌이 도입됩니다. 게리에게 복종하면 포상으로 과자를 받기도 했으나 3개월간 제대로 된 음식은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조세피나와 산드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산드라는 열병을 앓은 지 몇 주째로 그나마 주어지는 적은 음식도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영양 부족에 씻지도 못하고 볼일은 구석에 양동이에 해결하는 상황이었으니 어떤 감염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하지만 게리는 산드라를 꾀병이라고 매도하면서 폐하의 영양을 위해 강제로 음식을 먹이려 했고 먹지 못하는 산드라에게 분노해 며칠 동안 천장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강제로 넣는 음식을 모두 토하던 산드라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게리는 또 그녀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천장에 매단 사슬을 풀어도 쓰러진 산드라가 일어나지 않고 있자 그때서야 그녀의 사망을 확인합니다. 죽었네. 또 아기를 잃었군. 게리는 산드라의 시신을 들쳐업고 위층으로 올라간 후 지하실의 여성들을 한 명씩 위층으로 데려와 사지를 절단하는 시신 처리 과정을 지켜보게 합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에는 악취가 들끓었습니다. 지하실까지 퍼진 이 냄새는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찾아온 경찰은 고기 요리를 태웠다는 게리의 설명을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며칠 후에는 데보라에게 반항하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며 냄비에서 끓고 있는 산드라의 머리, 오븐에 넣어둔 갈비뼈, 냉동고에 넣어둔 팔과 다리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식사 메뉴에 게사료가 포함되었고 데보라와 제키는 자신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게리가 언제 또 살인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탈출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같이 게리를 제압한 뒤에 아마도 주머니에 있을 열쇠를 빼앗아 족쇄를 풀고 나가자고요.
조세피나는 열쇠가 없을 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거절했고 데보라와 제키는 그녀가 게리에게 동조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예민한 분위기를 게리도 눈치챘습니다. 조세피나를 따로 불러내 뭘 꾸미고 있는 거냐 추궁했죠. 그녀는 다른 이들이 탈출 계획을 세웠으나 자신이 설득해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어차피 성공하지 못할 계획, 게리의 신뢰를 사려고 했겠지만 다른 여성들에게는 배신이었고 고통까지 따라왔습니다. 게리는 지하실로 내려와 열쇠는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한 뒤 조세피나를 제외한 셋을 천장에 매달아 드라이버로 귀를 휘저으며 괴롭혔습니다. 3월 19일, 게리는 새로운 벌을 생각해냈습니다. 구덩이에 물을 채우고 벌받을 사람을 구덩이에 넣은 뒤 사슬을 통해 전기를 흘려넣는 전기 고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데보라와 제키가, 다음에는 리사도 함께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게리는 조세피나에게도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녀가 직접 전기를 흘려넣도록 강요했고 제키와 리사는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게리가 모두 조용히 있으면 멈추겠다고 말했으나 데보라는 날 죽이라며 계속 악을 썼죠. 몇 분 뒤에는 데보라의 비명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전기가 끊겼다고 생각했지만 구덩이 속에 축 늘어져 있던 데보라가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게리는 조세피나에게 데보라 더들리를 살해했다는 자백서를 쓰게 한 뒤 제키와 리사가 증인으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경찰에 가면 이 자백서가 너희들이 데보라를 살해한 증거가 될 것이라 협박하면서요. 그리고 조세피나에게 이 자백서가 있으니 널 믿을 수 있다며 지하실을 벗어나 위층에서 자게 합니다. 순종하는 척 연기했던 지난 시간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전화기가 없었고 창문에는 창살이, 현관문은 게리가 만든 특수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도망도 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럼 남은 피해자들이 살해당할 수도 있었기에 당장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게리는 산드라의 시신을 처리한 흔적을 보여주면서 분쇄기에 갈아 게사료와 섞어 지하실에 식사로 주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줍니다. 그녀는 역겨움을 감추고 순종적인 연인 행세를 했습니다. 데보라의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에는 함께 동행하여 조세피나의 옷도 사고 운전을 맡기기도 합니다. 데보라의 사망 4일이 지난 3월 23일, 게리는 한 명 더 데려와야겠다고 말했고 조세피나는 자신이 돕는 대신 가족과의 만남을 부탁했습니다. 4개월이나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으니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절을 걱정했지만 게리는 순순히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매매업 여성 아그네스 아담스를 유인해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게리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공범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날 함께 집을 나온 조세피나는 가족들에게 먼저 설명할 시간을 달라며 근처 주유소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게리는 별다른 이심 없이 그녀를 내려주고 주유소로 향했고 조세피나는 곧장 공중전화로 달려가 911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후 도착한 경찰은 남자친구와 다툰 거 아니냐며 자신을 납치한 남성에게서 도망쳤다는 그녀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조세피나가 바지를 걷어 발목에 상처를 보여주고서야 주유소로 가 차에 앉아있는 게리를 체포했죠. 그는 체포된 내내 태어난 기색이었으나 조세피나를 데려가 얼굴을 확인시킬 때에는 분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세피나는 추후 인터뷰에서 저 X를 진작 처리했어야 했는데 하는 표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들이 게리의 집 문을 뜯고 내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악취가 가득했고 TV와 라디오의 볼륨이 크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세피나가 말한 지하실에서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리사 토머스와 제키 아스킨스, 구덩이 속의 아그네스 아담스를 구조했습니다. 세 여성은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당황스러워하다가 정말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체포 직후 게리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살아있는 증거나 다름없는 피해자들과 온갖 범행 증거들로 가득한 지하실, 냉동고에서 발견된 산드라의 약 12kg에 달하는 신체 부위는 그가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살인, 유괴, 강간, 폭행, 불법 감금 등 10건 이상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습니다. 게리는 이사했을 때부터 이미 지하실에 있었던 여성들이라는 말 같지 않은 진술을 했고, 그의 변호인은 그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이력과 반복적인 정신병원 입퇴원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또한 조세피나가 정신질환이 있는 게리를 선동해 그의 범행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것이라며 그녀를 악녀로 만들어 게리의 죄를 경감시키려 했습니다. 제키는 재판 중 게리와 조세피나가 외출로 돌아와서 얼마나 멋진 하루였는지 말해준 적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검사 측은 게리가 지적 능력이 출중한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로 막대한 재산을 만든 점과 납치, 감금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한 점을 들어 그가 계획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언론은 목사 행세를 했던 게리를 괴물 설교자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해자들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유색인종, 매매업 여성,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이었기에 경찰의 초기 실종 수사가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대중의 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1988년 7월, 게리 하이드닉은 1급살인 2건, 납치 6건, 강간 5건, 중상해 4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리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 아들의 사형 선고 소식에 관심이 없으며 어린 게리를 학대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각각 3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고 피츠버그 주립교도소에 수감된 게리는 1989년에 다시 살자를 시도했다가 다행히 실패한 뒤 여러 번의 항소를 지나 1999년 7월 6일 56세이던 해에 약물 주사형으로 사형당합니다. 만약 조세피나의 연기와 기지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해졌을지 아득해지지만 나머지 3명의 피해자 리사, 제키, 아그네스는 그녀 또한 공범이라며 기소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조세피나는 데비를 죽였고 굳이 그녀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했죠. 전 그녀가 연쇄살인마의 공범이 됐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우리를 보호해야 했어요. 상황이 힘들어도 그랬어야 했어요. 검찰은 조세피나로 인해 다른 여성들을 구할 수 있었고 게리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고문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피나는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지만 데보라의 사망에 관여한 일로 재판 중에는 지하실의 보스, 재판 이후에는 개사료, 하이드닉의 여자라는 말로 조롱당하며 잊혀지지 않는 악몽 같은 기억들과 함께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괜찮아질까 싶어 매매업과 약물을 다시 시작하기도 했죠. 하지만 거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고 1년여가 지난 뒤에는 매매와 약물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입양 보냈던 세 자녀와도 재회했고 좋은 남성과 재혼한 뒤에는 뉴저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공황 발작을 겪고 사슬, 수갑을 보는 것이 힘들고 지하실에 들어가면 몸이 무거워지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키는 청소 일을 하며 PTSD를 이겨내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2014년에는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27년 만에 조세피나를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미워했어요. 우리가 당했던 많은 일들을 당신 탓으로 돌렸죠.
지금은 당신이 세운 계획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린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살아남은 그녀들이 악인의 그늘에 지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레빗케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 사랑합니다.